제5강 행정행위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작용법 중에 행정행위론으로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행정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요. 이 행정행위는 결국 행정소송으로 가서 당사자가 권리구제를 받을 때 행정청이 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범위까지의 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로서 국민의 권리구제 대상이 되는지를 정하는 그러한 이론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행정법 전체적인 체계로 봐서도 행정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정청에서 행정법 통론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이 무엇이고 행정법의 적용 원리가 어떤 법원에 근거하고 있는지, 그리고 행정상 법률관계를 배우시면서 당사자 부분에서 행정청이 누구고 행정청의 상대방인 사인이 누구고, 그리고 이러한 행정청이 어떠한 형태, 어떠한 조직과 그 다음에 배경을 가지고 만들어지는지, 권한을 부여받는지를 배우셨고, 그 다음에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나 이런 부분에서 사인들이 어떠한 권리 의무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는지, 그리고 사인이 갖게 된 개인적 공권이 어떻게 확대되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셨습니다. 자, 지금 배우시는 건 바로 이제 작용입니다. 여기에는 주로 앞부분에서는 주로 이제 당사자들, 어떠한 행위자들인지를 이제 배우셨다면, 지금부터는 이 당사자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는지를 배우시는 겁니다. 행정청이 하는 행정행위가 대표적인 그 행정작용법의 핵심 개념에 해당합니다. 물론 행정행위 말고도 행정청은 행정입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계획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법상 계약을 맺기도 하고, 행정상 사실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절차, 정보,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내용도 사실상 큰 틀에서 작용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행정행위론입니다. 자, 이제 행정행위론에서 우리가 5강이랑 6강에서 이 부분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5강이랑 6강이랑 제가 어디까지 나눠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전체적으로 5강은 행정행위의 이론적인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행정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을 이제 6강에서 배우시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예시 문제나 시험 문제 판례는 대부분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그 5강에서 배우시는 이론적인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6강의 문제를 이제 적용하신다.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유형들을 보시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행정행위에 관한 큰 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행위의 개념, 그리고 쟁송법상 처분과의 동일성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에 관한 겁니다. 특히 행정행위의 개념적 요소가 중요한데요. 행정청이 행하는 공법행위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고요. 그리고 권력적 단독행위다라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보실 겁니다. 자, 이 중에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행위라는 부분은 소송과 처분성과 관련지어서 많이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자, 행정행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이 행정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그 행정법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배우십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행정법 총론, 작용, 구제가 바로 우리 행정법의 큰 틀인데, 이 행정법 총론에서 앞부분에서 행정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법의 적용 법조죠. 그렇죠? 법원이라고 하는데, 법률, 그 다음에 법규명령, 행정규칙과 같은 성문법과 불문법, 판례법, 그 다음에 관습법 등을 배우셨습니다. 자, 이렇게 행정법의 법원 개념에서 우리가 어떠한 이제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행정법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행정청과 사인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고, 사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공권의 확대 현상, 그리고 사인의 공법행위, 신고 같은 개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행정법에서 나오는 이 등장인물들을 다 배우셨다면 이제 그들이 하는 행동을 배우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나머지 작용들 행정입법, 계획, 사실행위, 실효성 확보도 다 중요한 개념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행정행위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행정청이 일정한 작용을 함으로써 국민에게
권리 의무를 부여하거나 또는 박탈하거나 하는 권리 의무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하여 권리 의무에 영향을 받은 국민은 그로 인하여 침해를 받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바로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행정행위, 모든 행정행위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권리 구제 가능성을 열어두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안 판단으로 심사를 들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게 바로 행정행위성입니다. 이 행정행위에 해당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행정행위의 개념은 전체적인 행정법 체계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5강과 6강에서 이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죠. 그쵸? 자, 행정법에서 행정행위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소를 제기하면요, 어떻게 돼요? 소송이 제기되면 우리 법원에서 이를 심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심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건 심리와 본안 심리죠. 그쵸? 자, 그러면 제소 행위를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먼저 요건 심리를 하게 되고요. 요건에서 부합한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본안심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경우에는 각하 판결이 되게 되죠. 자, 이 요건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처분성, 소송의 대상, 그리고 원고 적격, 그리고 피고 적격, 제소기간, 행심 전치주의, 그리고 소송의 형식이나 재판관이랍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은 형식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소송의 대상이나 원고 적격, 협의의 소입 부분들은 상당히 법원의 해석에 따라서 소송의 요건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어떠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인정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 당사자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법원이 본안심사에서 보지를 못하고 바로 각하되어 버리니까 사실 소송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본안으로 다투어 볼 만한 그런 절차 자체가 차단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만약에 본안에서 이 요건 심사를 통과하면 본안으로 가서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용, 그 다음에 이유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각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행정청의 한 행위가 위법하다라는 걸 법원이 인정하게 되죠. 자, 이 경우에는 국가배상, 공무원이 한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반면에 행정청이 한 행위,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없다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특수하게 기각 판결이지만 행정청이 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인정하는 사정 판결이라는 특수한 판결 개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해서 인용 판결을 하기에는 공공의 이익이나 다른 측면 때문에 인정이 되진 않지만 국가가 한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라는 것 정도는 인정해서 국가 배상은 인정을 해주기 위한 형태의 판결입니다. 그게 사정 판결이고요. 나중에 뒤에 가서 소송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여기서는요, 이 부분까지를 우리가 보는데요. 행정행위론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소송으로 본안 판단로 넘어갈 수 있는 이 허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송 대상성을 행정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중요하게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행정행위의 개념으로 다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행위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청이 한 행위인데 그것이 소송법상 권리구제의 어떤 전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행정행위란 무엇인가 라는 거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행위다라고 하면 행정청이 하는 법 아래에서 하는 겁니다.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 또는 공법행위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행정행위라고 할 때 최강의, 광의, 협의 이런 개념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최강의는 모든 행정청이 하는 작용을 포함합니다. 광의나 협의는 행정청이 하긴 하는데 그 아래에서
공법적 행위만을 포함한다라는 개념이라든지 구체적 사실행위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법 행위만 포함한다는 개념이라든지 이렇게 개념의 범위를 조금 좁혀 놓은 개념이고요. 최협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청이 나한테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해서 국민이 받아들여지기에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라고 판단되는 행위다라는 것을 행정행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행정청 주체성도 보고요. 그 다음 법 아래에서 하는 행위죠. 그쵸? 행정청이 입법부가 만든 법률을 집행하는 행위로서 하는 행위입니다. 당연히 통치행위 작용은 법률에서 조금 입법부의 관여가 제외되는 대통령이 하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외작용으로 분류가 되고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입니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 작용의 기준이 되는 행정 입법은 입법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그 다음에 권력적 단독행위죠. 행정청이 권력적인 성격을 갖는 행위로서 하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공법적 성격을 갖는 거죠. 사법행위나 사실행위는 제외됩니다. 권력적 성격이기 때문에 비권력적 성격의 행위가 제외되고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쌍방행위인 공법상 계약이나 공법상 합동행위는 제외된다고 분류가 됩니다. 자, 이게 이론적으로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개념이고요. 사실 실무적으로 행정행위를 분류하는 개념과 어떻게 다른지도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무적으로 행정행위의 개념, 즉 처분의 개념을 어떻게 보는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로 우리 행정행위, 처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나라에 따라서 사실은 이 행정행위를 바라보는 개념은 실무적으로 바라보는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요. 열기주의를 취해 왔었어요. 과거에는요. 물론 지금은 개괄주의로 바뀌었지만 열기주의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11개로 딱 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올 수 있는 그 문을 굉장히 좁게 차단해 버렸던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굉장히 넓어지긴 했지만 그 과거에는 이렇게 굉장히 좁게 해서 국민들이 국가가 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게 사실상 굉장히 좁게 해석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행정법원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제 한동안은 굉장히 좁게 인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해석 자체, 행정소송법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해석 자체를 좁게 해가지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정말 딱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 다음에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도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서 사실상 소송의 대상 자체를 좁게 해석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희망적인 건 최근에 그 범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원설은 실정법상 처분 개념과 그다음에 소송법상 처분 개념을 동일하게 본다라는 견해입니다. 이걸 굳이 다르게 해석을 해서 국민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더 좁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바라보는 게 1원설의 개념이고요. 2원설은 오히려 더 이제 넓게 해석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최협의를 일단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2원설 개념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을 한번 보시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서 처분의 개념을 최협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더 넓게 해석하고 있다. 또 설사 광의나 협의 정도로 본다 할지라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법원에서 조금 더 넓게 해석을 한다면 훨씬 더 넓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적 조례나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 행정 입법에 관한 개념까지도 우리 행정소송법에서 충분히 넓게 해석한다면 소송의 대상성을 넓힐 수 있다라고 보아서 이원설은 쟁송법상 처분 개념은 훨씬 더 넓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판례에서는 이제 더 넓게 해석을 할지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건데요. 이 개념은 사실 행정소송법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더 넓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형식적 행정행위로는요. 행정행위를 실질적 행정행위와 형식적 행정행위로 일단 나누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행정행위는 공권력 행사로서의 요소는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행위, 그러니까 사실행위나
권한이나 비권력적 행정작용도 모두 다 행정행위로 보자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식적 행정행위론도 사실 결국은 행정행위의 처분성의 개념을 확대하는 이론과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이제 형식적 행정행위론까지 포함하지는 않고 있죠. 판례에서는요. 자, 그래서 요 개념도 이제 그 행정행위의 개념을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고 있을 뿐 이원설과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원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행정행위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요. 행정행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에게 직접적 법률적 효과가 있는 공법적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를 크게 분류를 할 때 그 적용 대상이 한 명이냐 또는 다수이냐에 따라서 개별적 처분이냐 일반적 처분이냐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위가 1회에 하나여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지 아니면 반복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 처분, 추상적 처분으로 나눕니다. 우리 행정행위는 개별 구체적 처분을 인 행정행위를 일반적으로 말합니다. 자, 가장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법규에 해당하는데요. 법률, 법령 모두를 포함합니다. 즉 일반적인 처분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여러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 구체적인 처분으로는 한 곳에 예를 들어서 부산대학교 앞에 통행금지나 일방통행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그 지역을 다니는 사람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 처분, 뭐 1월부터 1월 3일까지 그 통행 금지를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일반적 처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별 한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독일 판례에서 나왔는데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한 사람에게 눈이 올 때마다 집 앞을 치우라 라는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 개인에게 명령이 내려졌지만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 추상적 처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경우까지는 모두 특별하게 보실 경우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은 여기 개별 구체적 처분을 행정행위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행정행위의 개념은 결국은 어떠한 경우에 의미가 있냐? 바로 소송으로 가서 권리구제를 받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행정소송법의 개념인 처분 등은 여러분들이 소송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시게 됩니다. 자, 이 개념, 이 조문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다 라고 해서 이를 처분이라 한다 라고 합니다. 처분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행정청이 행하는 이라는 것은 행정주체로서 의사표시의 권한이 있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나 공무수탁사인을 포함합니다. 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은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개별 구체적인 행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 안에 있는 왼쪽 위에 처분이죠. 그렇죠? 개별 구체적인 행정행위, 특정인에게 그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산대학교에 입학하실 때 그 처분을 받으신 거죠. 입학 처분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개개인에게 처분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입학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 번 입학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법적 규율은 외부적 행위입니다.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관한 건데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자, 행정행위의 종류를 보시겠습니다. 자, 행정행위는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 많이 보시는 것은 대인적, 대물적 행정행위, 그리고 혼합적 행정행위입니다. 특히 혼합적 행정행위와 관련해서 또 대물적 행정행위에 관련해서 하자승계와 그리고 이제 인인소송, 대상에서 보셨듯이 소송 대상이나 소송 요건의 확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전 결정도 최근에 원자력 부지 선정 등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신다 보시면 됩니다. 행정행위의 유형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누고 이것은 행정청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유형 분류에서 배우실 겁니다. 자, 행정행위의 유형 중에 침입적, 수익적 중요한 개념입니다. 침입적 개념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한하는 개념입니다.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침입적 행정행위로 분류되고요. 이 침입적 행정행위는 법률 위반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니까 법률의 근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요구를 하고 취소와 철회를 하는 경우에 국민의 권익을 다시 수익적 행위로 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소와 철회의 제한이 완화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취소와 철회가 조금 더 자유롭게 가능하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입적 행정행위에 관해서는 절차적 통제가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집행을 할 때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라는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침입적 행정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국민들이 참여하거나 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적 행정행위는 권익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가 완화됩니다. 그리고 취소와 철회도 조금 더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부여된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려면 국민의 권익을 다시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수익적 행정행위는 국민들이 무조건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민들이 신청을 전제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효적 행정행위는 한번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한 사람에게 부여될 경우에 이것이 나한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영업허가를 해달라고 내가 신청을 해서 어떤 영업허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조건을 건 겁니다. 그래서 영업허가를 하는 건 좋은 건데 그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일정한 부담금을 내도록 한다거나 또는 시간적 제한을 두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의 조건을 부여하는 거죠. 자, 이런 거는 혼합효과적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자, 제3자의 행정행위 중에서도 복효적 행정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탄공장 사건처럼요. 갑에게는 연탄공장 허가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웃 주민들에게는 침입적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효 행정행위라고 보고요. 이러한 제3자효 행정행위와 관련돼서 인인소송, 경쟁자 소송, 경업자 소송, 그리고 제3자의 참가 여부에 관해서 쟁점이 있습니다. 자,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인데요. 이 중에서 대인적 행정행위는 그 사람 개인에게 특별하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이 어렵다는 것, 일신 전속적 성격이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물적 행정행위는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영업 제재 처분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한 판례가 종종 출제됩니다. 자, 혼합적 행정행위는 주관적, 객관적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행정행위 요양 중에 대인적 성격 그리고 그 중에서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는 행정행위인 서운 수여 및 서운 취소에 관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판례는 2015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판결이고요. 서운의 성격뿐만 아니라 통치행위성, 피고적격, 그리고 서운 취소의 정당한 통지권자의 문제, 그리고 서운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에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한 행정법 해석의 문제 등 이 여러 가지 쟁점들이 모두 결합된 중요한 판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이 행정행위에서 서운을 수여하는 행위는요, 행정청이 여기선 대통령이 수여를 하게 되는데요. 대통령이 서운 수여자에게 특별한 공적에 의해서 이제 수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유족이 서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거죠. 보통 서운 수여자는 대부분 망인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서운 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해서 그 망인에게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신 전속적 성격을 갖는 권리임을 확인을 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서운의 유족들이 서운을 수여받을 수는 있어요. 망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보통 망인이 되기 전에 독립유공자 서운을 주는 경우는 드무니까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망인의 가족이죠. 이 유족의 지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망인을
대신해서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훈이라는 개념은 서훈을 수여해서 받게 된다고 해서 유족이 서훈을 받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훈 취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 서훈 취소의 법적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도 문제가 됐는데요. 이 서훈 취소도 대통령이 이제 먼저 수여를 하고 이제 나중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취소를 하게 될 때 이 취소는 망인에게 통지돼야 되잖아요. 원래는요. 그런데 망인이 안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유족한테 통지될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법원은 서훈 취소는 유족에 대한 통지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안 계시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게 처분권자의 의사에 의해서 처분권자가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함으로써 발생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서훈을 받는 대상자도 망인이고 서훈에 대한 취소의 통지를 받는 사람도 적어도 유족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굉장히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갖는 행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훈 수요와 서훈 상대방에 대한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 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비록 유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제3자는 서훈 수여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서훈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이를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취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라고 봐서 유족이 그 취소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행위 중에 단계적 행정행위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과 같이 일정한 사전적 부지를 국가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의견조사 등을 거쳐서 또 사전 부지 승인 처분을 하고 그리고 건설허가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중간중간에 국민들에게 이러한 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부지 사전 승인 과정에서 의견 청취 절차를 좀 활발하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자, 이러한 단계적 행정행위도 그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변시에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하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오진 않지만 이러한 세 가지 형태의 결정의 법적 성질이나 쟁송 방법 그리고 그 단계에서의 통제 방법 등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비 결정의 경우에는 전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특정한 요건을 미리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요건들을 모두 합쳐서 최종 처분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처분입니다. 자, 어떤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적정 처분 행정청이 사업 통보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다라는 적정 통보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일종의 예비 결정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행정청은 이 사업자가 사업 계획을 낸 것이 적정하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적정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고 나머지 허가 요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게 됩니다. 허가 시에 나머지 부분만 심사를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적정 통보를 했다고 해서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분 허가는 전체 허가 중에 일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경우에 그 중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주고 나머지는 종국 결정에서 최종 허가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잠정적 행정행위는 가행정행위입니다. 이거는 임시적 행정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행정청이 조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10만원의 조세가 최종 부과금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11만원 정도를 또는 10만원도 할 수도 있겠죠. 9만원이나 10만원 정도를 잠정적으로 결정해 놓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최종 처분이 있게 되면 이 처분은 여기에 흡수되어서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과 유사한 형태가 공무원의 징계 예고 중에
통해 잠정적으로 직위 해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행정청이 이제 징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처분을 하겠죠. 한번 결정을 하면 공무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 해임 처분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잠정적 처분은 후행적 처분에 흡수되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잠정적 처분은 불가증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존속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가행정 행위가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가행정 행위나 예비 결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자, 이 가행정 행위도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가행정 행위를 A라고 하고 본행정 행위를 B라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행정 행위도 그 자체로 처분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본처분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비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가행정 행위는 비가행정 행위나 이 사전처분은 본처분에 흡수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송이 이루어지면 본처분을 만약에 이제 비처분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A를 다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처분 시에 이 가행정 사전처분은 독립적인 소송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본처분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처분을 다투면 됩니다. 소송에서는요. 그때 A 가처분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원조를 사전부지 승인에 관한 변시 2회, 7회랑 8회 두 차례에 걸쳐서 출제됐습니다. 자, 법적 성격을 보시면 사전적 부분 건설 허가 처분은 기본적으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고 건설허가 처분의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이 사전 처분에 해당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은 그 자체로 처분성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아까 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건설허가 본처분이 이루어지면 이 본처분의 사전 처분이 흡수됩니다. 흡수돼서 소멸됩니다. 자, 그리고 원고적격도 나왔는데요. 원고적격은 인근 주민이 원자로 부지 사전 승인 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좀 다른 쟁점이지만 1, 2번은 요 사전적 행정행위, 단계적 행정행위와 관련된 처분이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계적 행정행위 중에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판례 보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자진 신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하는 후행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00만 원이라는 과징금, 실제로는 아니겠지만요. 실제 100만 원이라는 예를 들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 사업주가 당사자가 과징금 자진신고자 대상에 해당해서 이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제 70만 원으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행처분은 더 많은 처분이지만 후행처분이 많고 후행처분이 더 적은 처분에 해당하지만 이것은 조세부가 감액이나 증액처분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잠정적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최종 처분은 후행처분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정적 처분과 후행처분, 최종 처분이 있을 때는 이 잠정적 처분은 일시적 처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후행처분이 있고 나면은 선행처분은 잠정적 처분, 즉 후행처분에 흡수돼서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행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선행처분을 다툴 수 있지만 후행처분이 있고 난 뒤에는 후행처분을 다투면서 선행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있지만 선행처분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자,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있을 때 후행처분은 실제로 납부해야 할, 상대방이 실제로 납부해야 될 최종적인 과징금액을 결정하는 종국적 처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선행처분은 종국적 처분을 예정하고 있는 일종의 잠정적 처분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에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이미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부적법해진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